이번 시간에는 기후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챕터는요, 다음과 같이 기상과 기후, 또 기후 변화, 온실효과,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사막화,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의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본 챕터의 목표는요,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피해, 뭐 엘니뇨나 태풍, 홍수, 가뭄 등에 의한 피해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기상 이변 현상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지구 온난화고요. 지구 온난화는 결국은 기후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와 관련된 변화와 온실효과 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기후와 기후 시스템의 관계를 이해를 좀 하고요. 기후 변화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온실효과, 그린하우스라고 얘기하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특징이 뭐가 있는지 그 현황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다양한 뭐 해수면의 상승이라든지 사막화 또는 뭐 생태계에 대한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상과 기후에 대한 내용으로 좀 시작할게요. 기상과 기후에 대한 부분인데, 금세기 21세기죠.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세상은 21세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20세기 하반부, 후반부 쪽에 좀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피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게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보통 그러니까 20세기 후반, 완전 후반쯤이나 아니면 21세기 태어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던 파트가, 특히 박사학위 논문이 지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GPS 기반으로 한 기상 분야 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왔어요. 특히 GPS를 이용을 해서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을 역으로 추적하는 그 기술을 GPS 기상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연구해 보면서 다양한 포커스의 사례별로 좀 연구를 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풍 같은 것도 있고요, 또 폭설 같은 것도 있는데,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은 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케이스의 첫 번째는 이제 폭설인데요. 2010년도 1월 4일 서울 지역에 약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25.8cm인데요. 이날이 언제냐면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귀국을 1월 2일 날 해요. 1월 2일 날 했다가 뭔가 이제 서류 제출 때문에 1월 4일 날 마감이어가지고 그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와중에 이런 폭설을 맞이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래서 참 깜짝 놀랐던, 그리고 그동안 이때 당시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많은 눈이 온 적이 있었나 하고 기억이 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도에 강원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하고 나서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왼쪽 사진에 보이죠? 2월 9일, 2011년 2월 9일 날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12일 날 어마어마한, 11일부터 12일 사이에 어마어마한 눈이, 폭설이 영동 지역에 내립니다. 다행히도 학교는 겨울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학생들이 일단 학교는 없었습니다만, 기상 관측을 실시한 이래 영동 지역의 최대 폭설이 기록이 됩니다. 특히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49cm의 일 최심 신적설이라는 기록이 77.7cm로 아주 갱신하는, 즉 가장 끝에 최고값을 극값이라고 하는데, 기상 쪽에서는요 그 극값을 경신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일 최심 신적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적설량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적설량은 보통 유인 기상 관측소에서 이렇게 네모난 적설판 같은 게 있어요. 판마다 이게 눈이 막 내리잖아요. 보슬보슬보슬 내리면 눈이 쌓이는데, 그 쌓이는 거를 이렇게 계량을 해요. 계량을 해서 한 시간마다 체크를 해서 그 값을 시간마다 기록을 하게 되는데,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내렸던
쌓였던 적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쌓인 눈에 새로운 눈, 그러니까 한 시간마다 치우고 또 재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24시간 동안 쌓였던 이 눈의 정체 깊이가 17cm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눈입니다. 그날 동해, 울진 70.2cm, 41cm에 대해서 기상 관측을 실시한 이래로 급값을 경신했다. 즉 최고의 눈이 많이 내렸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를 가지고 연구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때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일기, 또 전선에 대한 배치, 또 기온에 대한 부분, 기압골에 대한 영향 등등이 있었겠지만 이 눈구름대가요 여기 동해안에 걸쳐져 가지고요 어떠한 기단 영향 없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현상들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양한 사례,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로 조사했던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토성류나 산사태를 조사했던 친구들, 우면산 산사태라는 게 있죠. 이제 저쪽에 서울에 가면은 과천하고 이렇게 사당역 올라가는 그 사이를 남태령이라고 하는데 그 근처에 있어요. 거기는 우면산 산사태. 아주 서울에 하루에 4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 3일 동안. 그래서 이 산사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때 이 지역에 보면은 우면산 근처에 아주 좋은 전원마을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던 신세계 그룹의 회장 부인께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포함돼서 총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발생됐습니다. 즉 이것의 궁극적인 원인들을 좀 찾아보면은요, 기후변화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즉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기상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들을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찾자는 거죠. 결국은 그 원인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은 기후변화라고 그러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기후변화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후변화라는 거는 이따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후변화는 사전적 의미로는요 지구의 이 평균 기온입니다. 평균 기온,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변하는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평균 기온이라는 것을 관측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기상이라고 연결되어 있죠. 그죠? 기후하고는 또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상과 기후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다음 거를 진행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게 되겠죠. 자, 영어로 웨더라 불리는 기상이라는 정의는요, 여러분들 적색으로 써 있는 거는 비어져 있는 것을 좀 적도록 하세요.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즉, 바람이나 구름, 비, 눈, 더위, 추위 이런 것들에 이르는 날씨 또는 일기를 의미한다. 즉, 기온을 측정한다든지 기압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관측한다는 게 기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상 관측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기에서 발생되는 현상과 달리 태풍이나 구름 등 대규모의 현상도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다음에 주어진 시간 동안의 대기 상태를 의미하는 일기와 또는 날씨 같은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으면서 학술적으로 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기상이라고 얘기하는 파트들은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일기나 날씨에 대한 개념과는 또 다르게 어떠한 현상들, 뭐 종간기상이라든지 뭐 이런 파트들의 학문적인 파트들로 좀 찢어져서 이야기를 좀 하고도 있고요. 특히 또 요즘에는 뭐 태양 흑점 활동 같은 경우에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대한 지자기장이 우리 지구 행성으로 밀어닥치는데요.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하면서 인공위성에 대한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위성 기반의 시스템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지상에서의 통신 시스템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의 다양한 전자기파에 의해서 이런 지구에 미치는 지자기 폭풍 같은 거, 폭풍이나 또는 이 지자기 폭풍에 의해서 또 괴란되는 지구에 이르는 저번에 보면 전리층이라는 게 있었죠. 그 전리층에 대한 대전된 입자들,
플러스 마이너스 이절들의 어떤 교란 현상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주 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주 기상 분야도 포함시켜서 기상 쪽에서 이야기하는 범주 안에 카테고리 안에 포함시키기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보셨지만 대기 자체가 1000km 이상까지 존재하고 있어서요. 어디를 대기권으로까지 보는가에 따라서 기상의 범위도 달라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름과 강수 등이 발생하는 가장 아래층인 지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층인 대륙권에서 일어나고 있어서요. 대륙권은 이 범위를 기상에 다루게 되는 어떤 그 고도적 범위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과 대별되는 게 또 기후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는 한 글자 차이 같지만 영어로는 또 웨더와 클라이밋이라는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기후라고 정의하는 것은요, 여러 해입니다. 많은 해 동안 걸쳐서 나타난 앞서 했던 기상 현상의 평균 상태로 정의합니다. 평균 상태. 즉 일반적으로는 지역성을 좀 반영하기도 하고요. 보편타당적으로 보면은 이제 데이터들 관측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기술의 발전을 힘입어서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좀 풍부해지고 있죠. 경제 활동이 이제 빈번해져 가면서요. 이런 파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약 30년 정도 기상 데이터들을 나눠서 그거를 평균 상태로 만들어 놨을 때 그거를 기후라고 칭하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기상 현상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기후는 어떠한 지속성을 갖게 되고요. 또 기상 현상의 평균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후는 일단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됐다. 그죠? 그래서 기후를 살 때는 기후도를 참조하게 된다. 기후는 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변동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기후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거 많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을 거고 세계 기상기구라고 불리는 월드 메테오로지컬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WMO에서는요. 장시간의 기후값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년간의 기상 관측값을 사용을 하되 10년을 주기로 그 값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의 기후값은 그것에 해당되는 전에 30년 값이니까요. 1971년부터 2000년까지 관측한 날씨의 평균 값을 2004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어떤 기후값으로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이 평균값은 단순한 산술 평균을 의미할 뿐이고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나 우리가 이제 평균값과 다른 개념의 중간값이라는 게 있죠. 이 중간값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상과 기후 메커니즘을 이유하기 위해서는요. 기후 시스템이라는 분야들을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 기상이 됐든 기후에 대한 어떤 변화에 있어서 장기간의 어떤 관측 결과들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지구에서 입사되어 있는 에너지들, 특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에서 우리가 이제 태양에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이용을 하죠. 결국은 이 태양이라는 곳에서부터 우리 지구라는 곳에 이렇게 입사되는 복사 에너지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 중에 보통 우리가 30% 정도는 뭐 지표면에서 반사든 구름에 의한 반사든 반사를 30%를 보내고요. 나머지 70%가 지구가 가지고서 놀잖아요. 그죠? 이 에너지 가지고 이 에너지의 양들에 대한 흐름들, 바다가 됐든 대기의 흐름이 됐든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플럭스, 에너지량에 대한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물론 흡수된 우리 지구에서 70% 흡수된 에너지들은 뭐 적외선 등의 장파 복사로 재방출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기후 쪽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구름들이라든지 또는 이따 나오겠지만 온실기체 같은 것들이 이 70%에서 대부분 흡수에 대해서 장파로 이게 적외선 등의 흡수된 에너지가 이제 반사가 될 때요, 반사가 될 때 이들이 가도는다는 거죠 또. 그래서 온실기체가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러면 반실돼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복사 에너지니까요. 복사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 복사 평형 상태가
유지되는 것보다 이 온실기체가 많아져서 복사되는 부분들에 대한 에너지들을 차단해 버리니까 지구가 더 많은 에너지의 플럭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온실기체와 같은 이 물질들에 대한 순환 과정들을 또 이해를 해줘야만 우리가 기후에 대한 부분들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대기로 방출되고 있는 온실기체 양이나 또는 우리가 또 이제 갑자기 지구를 차갑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규모 재난 파트들은 화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에 분출되는 화산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기후변화 요인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때 나타내는 이제 기상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기후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물리량 자체가요, 이런 기온, 습도, 강수, 구름, 바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량을 기후 요소로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기후 요소들, 다양한 기후 요소들이 서로 복잡한 연관성을 가지게 있고요. 결국은 이 요소들이 결국 에너지를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에너지 교환 과정 등을 통해 갖고 현재 기상 상태와 미래, 과거, 지금에 대한 기후 상태들을 유지하는 것을 기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지구에서 기후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요, 대기권, 많이 배웠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대기권, 수권, 설빙권, 생물권, 지권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이제 정밀하게 얘기하면은 태양 에너지에서는 거의 100%로 얘기하지만 99.98%가 기후 시스템에 작용하는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지구 내부와 지표에서 0.02% 정도 만들어내겠죠. 멘틀 대류나 이런 흐름들에 의해서, 즉 결국은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기후의 정의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즉 장기간의 대기 현상을 종합한 것으로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후 또한 기상과 같이 대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이고 기상과 같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간의 대기에 대한 현상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요, 기상이 의미하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순간적인 대기 현상과는 차이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다. 즉 결국은 기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 그러면 대기 현상을 어떤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일반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 현상이 무엇이냐? 대기에, 지구를 둘러싸은 대기권에 대기의 규칙적인 일변화 있죠. 아침에는 춥고 아침에는 춥고 점심에 낮에는 따뜻했다, 또 밤에 되면 추워지고, 이런 현상들, 보통 이런 일변화 또는 연변화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부분들, 또 일시적으로 불규칙한 현상들, 뭐 태풍이 발생한다든지 폭설이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의 다양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게 대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개발이 되고 관측할 수 있는 관측소가 여러 곳으로 많이 분포가 되는 것이 늘어나지 않았던 19세기, 즉 1800년대에는 그냥 기후를 대기의 평균 상태로서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뭐였냐면, 기후를 요소, 앞서 봤던 기압, 기온, 바람 이런 것들에 대한 기후 요소 관측값들에 대해서 연, 월 평균값들을 조합을 통해서 기후를 표현해냈던 게 과거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기후 요소에 대한 관측값에 대한 단순한 장기간의 평균값이라 하더라도 이 갑작 많이 발생되는 빈도나 또 불규칙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평균값을 사용한다는 것이 좀 불충분했던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를 이야기할 때 대기의 종합 상태를 중복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 대기 대순환 과정이나 기단, 전선, 기압장, 일기도 등의 이런 출현 빈도 분포에 따라서 기상의 자료들을 동적인 다이나믹하거나 또는 종간적으로 시놉틱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 연직 분포로 보는 거죠. 저층, 중층, 고층으로, 고중저로 이렇게 하는 종간적 분석들을 다 포함시켜서 이거를 기후로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최근 들어서는 많이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한 에어리어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기후 현상에 대한 공간 규모의 큰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후를 보통 이렇게 대기후,
중기후, 소기후, 미기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시키는데 대기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특히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큐빅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구는 적도 쪽이 좀 길고 극쪽이 좀 짧은 약간 타원체의 형태들로 생겨 있는데요. 얘가 태양에서 입사되는 입사 각도가 회전하고 있는 회전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지구 자전축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서 이 둥근 면에서부터 입사되는 복사 에너지의 크기가 위도 대역bol을 받아들이는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번에 보자면 대류환처럼 어떤 대기후의 특징들을 요소하는 요소로서는 위도, 또한 거대한 지형, 왜냐하면 바람 같은 게 불거나 뭐 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찰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대기를 구성하는 대륙에 대한 어떤 분포, 식생에 대한 분포라든지 또는 이제 육지와 또 마찰이 적은 대양 같은 것들이나 뭐 바다라든지 아니면 큰 그레이트 뭐 레이크 같은 대호수 같은 거, 큰 호수 이런 것들 분포 등 이런 것들이 대기후의 특징을 기울이는 기후 인자로서 작용을 하고요. 소기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조밀한 식생이나 토지 이용 또는 토지의 피복 같은 것들이 고려되는 부분들을 소기후. 같은 지역이지만 같은 나라지만 조금씩 다르잖아요. 같은 위도대에 있더라도 우리가 같은 위도지만 뭐라 그럴까요? 우리 같은 위도대역이지만 서울이나 강원도에 같은 위도대역에 위치하고 있는 뭐 양양이나 이런 지역에 대한 기후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지형의 기복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지형의 기복도 이 소기후대를 결정지을 때 작용하는 기후인자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큰 범위에서 이제 나눠서 지구라 뭐 별로 솔직히 따지면 우주에 비해서 정말 쬐끄만 지구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지역별로 이게 큰 날씨에 대한 층 기후의 변화, 기후의 차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것들을 위도, 또 물과 육지에 대한 분포, 격해도 등의 기후인자로서 대기 대순환 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부분들을 기후대라고 합니다. 기후대. 이제 다시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기후대라는 거는 이제 열대다우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대륙 서한 기후, 대륙 동한 기후 이런 것들이 좀 종류가 있는데요. 쾌팽이라는 사람이 좀 만들어내요. 여기에서 이제 좀 하나 어려운 게 나온 게 이제 기후 대기 순환 과정에 있어서 이제 격해도라는 게 있어요. 격해도. 이 격해도라는 거는 육지가 있죠. 예를 들어 한반도에 육지가 있으면 육지로부터 어느 지점에 해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서부터 그 육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대양에서부터. 그래서 왜냐하면은 대륙과 해양 중에서 대륙은 태양 에너지가 바다에 비해서 빨리 흡수되고 빨리 방출돼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격해도가 큰 내륙지방 같은 경우는 한서해차가 큰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고요. 바다와 가까운 곳은 한서해차가 적은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거든요. 즉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도대역이 같은 데지만 서울은 이렇게 한반도에 보면 서울이 분포하고 있는 곳과 이 양양이 분포하고 있는 곳은 이 격해도 범위에서 보면은요, 바다가 분포하고 있는 동해안에 인접한 양양하고 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내륙적인 이 서울에 위치하고 봤을 때 이 격해도가 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대륙성 기후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대신 여기 해양성 기후는 뭐가 발생이 돼요? 그냥 온도의 차의 변화가 급격하게 냉수대나 온수대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 급격하게 갑자기 온도가 일변화가 더 심하게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걸 격해도라고 합니다. 자, 기후대에서 다시 특정 토지 이용이나 피복 형태의 물리적 특성, 말은 되게 복잡한데요. 같은 기후대라도 어느 지역은 도심지로서 개발이 되거나 어느 지역은 농림지로서 개발이 되면 그 피복 형태가 서로 달라지죠. 그죠? 산림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인공 구조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물로서 이제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기후 환경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기후, 산림기후, 도시기후로서 이렇게 구분을 또 나눠서 이제 피복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는데요. 지형기후는 이렇게 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누가 어느 학생이 발표한 팬 현상 있죠? 팬 현상 같은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태백산맥처럼 돼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공기들이 만들어지고 다른 온도 기온들이 발생되는 이런 팬 현상, 즉 어떤 기형에 대한 사면들이나 방향, 기복에 관련된 기후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면 지형기후라고 부르고요. 또 삼림속이나 그 속에서 특징들이 좀 발생이 될 때 그건 삼림기후라고 합니다. 또 인공 구조물이나 피복물, 또 배기 물질에 의해서 영향이 현저한 기후들을 도시기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기후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면요. 그 쾌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되게 오래 전에 뭐 따지고 보면 되게 오래된 시간인데요. 옛날에 이제 뭐 과거 BC 기원전까지도 언급해서 기후대를 분류를 시킬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약간 기후대를 수리대와 물리적 기후대로 나눴어요. 수리적 기후대랑 수리적 기후대라는 거는요, 뭐 말 그대로 열대와 온대와 한대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뭐라 그럴까, 그 수리학적이니까 물의 강수의 발생 여부. 그래서 강수가 발생하는데 많이 발생되면 열대, 적당히 하면 온대, 그 다음에 춥게 얼음이 많이 깔린다면 한대, 이런 식으로 간순화시켜서 구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기후대역은요, 과거에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구분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10도씨 이하의 지역 연평균 기온이 그걸 한대, 10도에서 20대를 온대, 20도 이상을 열대,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서 나눴었는데, 이게 이제 쾌펜이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이분이 독일 사람인데, 이제 이 쾌펜이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단순화된 기후대역을요, 11개의 기후대 지역으로서 구분을 시켜서 그것을 기호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후대 쾌펜의 기호 구분으로서 기후대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대다우,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로서 구분을 시키고 있고요. 열대다우 기후 같은 경우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고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지역, 뭐 열대 사바나 이런 거 있죠. 또 건조 기후는 수분이 부족해서 수목이 자라기 힘든 기후 지역. 그 다음에 온대 기후는 제일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 제일 차운 기온이 영하 3도씨 이상인 기후일 때. 그리고 냉대 기후는요, 온대와 한대 사이 중간에 있는 아한대 지방의 기후다. 그다음 한대 기후는 극지방 고緯도에 있는 기후대고, 수목이 생육할 수 없는 툰투라 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기본을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표를 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열대, 건조대, 온대, 냉대, 한대, 이런 거를 대문자로서 5개로 기후대로 분류를 시켰고요. 거기에 나타나는 기후의 특색에 따라서 소문자로 기후 형태들을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요것들을 분석을 시켜갖고 구분을 시켜서 총 11개의 기후대역으로 표현한 게 쾌펜의 기후대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요, 그 대기권, 수권, 설빙권, 생물권, 직권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이제 대기권이라는 말 그대로 대기 쪽이죠. 대기에 관련된 대기권이고, 수권은 바다, 물, 이런 해양에 관련된 부분하고 호수, 강을 포함시키고요. 또 직권 하면 지표면이 되겠죠. 지표면 될 거고, 또 이제 그 생물권 그러면은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 생물들, 물론 공중, 물속 이런 거 다 포함하고요. 설빙권 같은 경우에는 해빙, 빙상, 빙하 이런 형태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태양에서 복사된 에너지가 이런 이제 기후 시스템에서는요, 이런 지구의 기후 시스템 자체는 이런 기후 시스템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반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즉 각 권역 자체가요, 직권이 됐든 생물권이 됐든 간에 내부 또는 권역 간의 복잡한 물리 과정들이 서로 엮여서 기상 상태 또는 기후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모든 게 공급이 되는데
지구 장파의 복사 에너지 우주로 방출되면서 구름이나 오존, 수증기 등에 의해서 흡수돼서 지표에서 계속 에너지가 방출로 우주로 나가지 않고 가둬지면서 지구가 점점 덮여지는 거죠. 덮여지는 게 이게 온실 효과라고 부르는 거고요. 특히 지표면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위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류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편서풍이라는 게 중위도 상층에서 발생되는 현상들이 좀 있고, 요거 자체가 대기와 해양의 대류에 의해서 열이 수송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기후변화인데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재가 가지고 있는 기후 시스템의 자연적인 요인이나 또는 인위적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요인에 의해서 점차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연적인 요인은 보통 지구가 공전하는 공전 궤도나 화산 활동 또는 지각 활동 등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겠죠. 대기나 해양, 육지 또는 얼음과 같은 거 또는 생물권 스스로가 발생하는 내적 요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화산 분화에 의해서 성층권에 어떤 부유된 미립자인 에어로졸 또는 에어로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에어로졸이 증가하거나 지구 공전 궤도의 차이에 의해서 태양 활동의 변화가, 즉 태양에 입사되는 복사 에너지에 대한 변화량을 일으키게 되겠고요. 또 태양과 지구의 천문학적인 상대적인 위치 관계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요인이 있겠습니다. 또 인위적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뭐 온실가스나 에어로졸 농도 증가에 의한 인위적 요인, 즉 화석 연료 과다 사용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에어로졸을 형성을 하는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재난에 의해서 발생되는 놈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에 의해서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죠. 이산화탄소가 대기 조성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로서의 작용을 하거나, 인위적인 에어로졸 발생에 의해서 태양 복사가 들어오는 에너지가 반사되거나 또는 구름의 광학적 성질에 의한 변화를 일으켜서, 또는 토지 이용을 좀 과대 사용을 하거나, 또는 장작이나 수채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토지 피복의 변화 등을 통해 갖고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겠습니다. 또 국지적으로는 인공열에 의한 도시기후의 변화 등도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친구도 있겠지만 IPCC라고 하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4차 평가 보고서에는 요게 있어요. 인위적 요인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효과라는 거고요. 즉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할수록 기온의 상승폭도 증가하기 때문에요. 이 온실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기후변화를 변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자연적인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시면은요, 자연적 요인들도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서 크게 구분을 시킬 수 있겠는데, 내적 요인은요, 이런 대기 상태가 또 다른 기후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되는 현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대기나 해양, 또 우리가 이제 해빙류, 바다의 얼음 같은 거나 육지, 또는 그분들의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식생이나 반사 강도, 또 생물체나 생태계, 또 눈이 덮여 있는 정도, 육지에 포함되어 있는 얼음이나 물의 수지 현상 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들, 즉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예를 들어 빙하 같으면은 빙하가 이제 냉각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성 자체가 활발히 진행이 됐고요. 또 지구 온난화 상태에서는 빙하 생성이 후퇴하게 되죠. 그래서 빙하가 가지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빙하의 변화 양상 자체가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적 요인과 결합이 되게 되면은 기후 변화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자체도요, 수십 년 규모로 대기와 해양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서 해양의 변화들이 좀 많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엘니뇨 또는 라니냐 또는 연렴 대순환이라고 하는 연렴 순환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외적 요인은 앞서 아래 보신 것처럼요, 이게 이제 2010년도 4월 14일 날 AF 얄라요쿨이라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전 유럽에 항공 대란을 유발했던 큰 화산 폭발 중에 최근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화산 분화가 일으키면 당연히 화산재 등의 활동 등이 상승 기류를 타고 성층권까지 증가하면서 에어로졸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에어로졸이 증가하면서 지구로 복사되는 복사 에너지 등이 태양 복사 에너지들을 차단하게 되면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또 기후 변화의 온실 효과를 저감시켜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순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다양한 화산 폭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지구를 덮게 되면 또 냉각대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유발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죠.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불리는 이 농도가 산업화 이후로 현저하게 증가됩니다. 즉 화석 연료라 불리는 석탄, 석유, 또 이제 가스 등의 에너지원들의 사용을 통해서 이 화석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데 이런 방출되는 가스들이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같은 것들과 결합이 되거나 하면서 에어로졸의 효과들을 갖게 되고 이게 온실가스 효과를 갖게 되죠. 또 우리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 이제 그 헤어 스프레이 같은데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던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가스들. 그래서 많은 그린하우스 가스 등이 장기간 대기 중에 남아 있으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소멸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결합해서 화학적 결합을 통해 갖고 다른 물질들이 변화돼서 지구 지표면으로 좀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인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좀 있고, 또 에어로졸에 되게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는데 산업화되면서 어떤 이제 주거 지역과는 또 다른 형태들의 산업 지역들을 형성을 시키죠. 공장지대라고 보통 부르는 그 지역으로부터 집중되면서 에어로졸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에어로졸이 이 가지게 되는 복사 강제력이라는 것 자체가요, 아주 지역적으로 매우 강한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온실기체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온난화는 되게 짧은 기간 동안만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인위적 요인 중에 세 번째로 보시면 토지 피복에 대한 변화들인데요. 일단은 과잉 토지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토지 이용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 화석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장작이나 수채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토지 이용들이 피복들이 그냥 변화가 되죠. 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도시화나 산업화로 인해서 고층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이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식생들을 없애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서 커버시키면서 또 어떤 열에 대한 부분들이 입사된 열의 에너지들이 그대로 가둬주는 또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도시화 같은 경우가 보면은 요즘에 열섬 현상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또 인위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도로 건설이나 벌목, 농업을 위해서 확장하거나 삼림 사용 등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또 아마존 같은 데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경작지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러 산불을 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삼림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대규모 지역으로 펼치다 보니까요, 이게 전 지구의 순환 시스템에 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삼림을 제거하면서 불을 피운다는 것은요, 그 불에 의해서 삼림이 이제 나무가 타면시켜서 탄화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이 부분들이 또 온실 효과에 영향을 미쳐서 지구 온난화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또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온실 효과부터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